내가 같이 갈 거 없잖아, 그럼. 그럼 누구하고 가? 춘이는 마치 소풍 갈 때는 꼭 엄마가 따라가야 한다고 믿는 소학교 1학년짜리처럼 막무가내로 말했다. 나 너희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뿌리칠 수 있으면 간단하련만. 그래 지지가 않았다. 나는 자신이 답답하여 신경지지 나는 걸 참고 애걸하듯이 말했다. 꼭 누가 따라가야 하는 거야? 혼자서 하다가 잘못돼서 죽기라도 하면, 그래서 그 야미장수 여의사가 어디다 갖다 야미로 묻어버리면 나 같은 목숨은 그렇게 허무하게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는 물론 안 되지만 그걸 지켜야 하는 게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그녀의 지명에 승복할 수 없었지만 아무 말을 못했다. 정말이지 안 하고 싶었지만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그녀가 말한 최악의 경우가 생길 경우 나는 꼼짝 못하고 야미 여의사하고 공범자가 되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임신 중인 여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다니. 떳떳하지 못한 아기를 뵌 여자의 떳떳한 아기를 뵌 여자에 대한 질투가 아닐까 하는 고약한 생각까지 들었다. 야미가 좋아서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 때문이지. 빠른 시간 안에 그 정도나마 머리가 돌아간 건 다행이었다. 애걸하다시피 설득을 해서 간판 건 병원에서 면허증 있는 의사한테 하되 야미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부담하기로 했다. 거기까지 머리를 굴리는 동안 그녀가 혐오스러워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식구들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소리는 안 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춘희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서로 그 정도의 신뢰감은 남아 있었다. 중절 경험이 있는 친구를 통해 마땅한 병원을 알아내어 소개를 해주었는데도 춘희는 나하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 같이 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공주 친구 중에 소파 수술을 하고 왔는데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니 뱃속에서 꼼지락대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덜 긁어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지금 다시 긁어내는 건 살인이고 산모의 목숨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낳으면 고아원에 보낼 작정으로 산 딸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나 팔이 하나 없는 병신이 나올까봐 허구한 날 그 걱정이라고 했다. 그 언니 얼마나 불쌍하다고. 온전한 애면 눈 딱 감고 고아원에 보내겠는데 만약 병신 자식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떼어 보내냐고. 삼신 할머니한테도 빌고 교회당에도 나가고 그런다우. 그동안 돈도 못 벌면서 얼마나 안 됐다고. 이왕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 꼴 나지 않게 언니가 지켜봐줘야 해. 야미는 아니라지만 뒷골목에 허술한 병원이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실증이 잔뜩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실증도 툭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다고 그 남자는 말하고 싶은지도 몰랐다. 우선 진찰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도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부가 했다. 진찰실 옆으로는 조성기와를 인 안채가 보였고 수도가 있는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장독대도 보였다. 간호부는 식모를 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독약보다는 행주 냄새가 날 것 같은 인상이었다. 간단한 문진을 하는 동안도 진찰실로 가는 동안도 춘희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진찰실 앞에서도 그녀가 내 손을 놓지 않길래 나는 구원을 청하듯이 간호부와 눈을 맞췄다. 간호부는 내가 남편이라도 되냐? 꼴 좋다 하는 듯한 비웃음만 지어 보이고 말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휘장친 뒤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도 산부인과 진찰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놀라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찰실의 시설은 큰 병원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자세로 춘희가 진찰대 위에 눕혀졌다. 내 동성이 그러고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자 의사 보기가 민망해서 눈 내리깔고 춘희 머리만만 지켰다.
진찰대가 그냥 수술대가 될 줄은 몰랐다. 간호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쇠붙이를 춘희 발치로 대령하면서 전신 마취를 할 거냐, 국소 마취만 할 거냐고 물었다. 어떻게 다르냐고 춘희가 가랑이를 벌린 채 물었다. 국소 마취는 통증을 느끼지만 회복이 빠르고 전신 마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지만 회복이 느리다고 했다. 국소 마취는 많이 아프냐고 춘희가 물었다. 참을만 하다고. 독한 여자는 국소 마취도 안 하고도 잘만 한다고 간호부가 대답했다. 왜요? 춘희가 다시 물었다. 나도 모르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그날로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간호부가 슬쩍 반말지거리로 대답했다. 국소 마취로 해주세요. 춘희가 대답했다. 왜? 내가 놀라서 물었다.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어. 보고 있을 거니까. 뭘 보겠다는 건지. 춘희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해서 내 마음을 섬뜩하게 했다.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이 시작됐는지 춘희가 아야, 아야 가늘게 신음했다. 조금만 참아. 곧 끝날 테니까. 의사가 반말찌거리를 했다. 나는 춘희의 손을 꼭 잡았다. 춘희는 내 손을 뿌리치면서 가서 지켜보지 않고 뭘 하냐고 소리내어 야단을 쳤다. 의사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보고 싶으면 와보슈 했다. 춘희로부터 산부인과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을 듣고 나서 여태까지 걱정한 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잘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할 수 없었다. 내 몸에도 같은 기관이 있을 텐데 나는 여자의 성기의 전모를 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자들은 왜 타인에게 자기 몸의 일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수는 있어도 자기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자신의 뒤통수는 볼 수 없다지만 뒷거울로 볼 수가 있다. 거울을 사용하면 자신의 성기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그걸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궁금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제 몸의 일부 것만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조차 감추고 살았다. 눈부시게 밝은 불빛 아래 샅샅이 드러난 여성 성기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았다. 마치 검은 털을 가진 짐승의 상처처럼 다만 검붉고 처참했다. 의사는 상처의 가장 깊은 구멍에다 금속으로 된 대롱 같은 걸 받고 그 관을 통해 자루가 긴 약숟가락처럼 생긴 쇠붙이로 분홍빛으로 흐느적대는 내장 같은 걸 조금씩 조금씩 긁어내고 있었다. 자궁이라는 신비한 궁이 외부에서 저렇게 가까이 직통으로 연결돼 있을 줄이야. 춘희는 신음소리를 참지 못하면서도 제 아랫도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춘희는 지금 나를 통해 제 아랫도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 끝났다고 간호부가 말했다. 정말이냐고 춘희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했다. 수고란 말이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달리 위로할 말이 없기도 했고 자신에 대한 안도의 표시이기도 했다. 정말? 그렇게 아파하고도 부족한지 미진한 듯 물었다. 의사가 나 대신 깨끗하게 끝났다고 말해주었다. 간호부가 부축해서 보통 침대가 놓여있는 옆방으로 데려다 눕혔다. 간호부가 나간 사이에 춘희는 나에게 아기가 어떻게 생겼더냐고 물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눈을 흘겨주었다. 눈을 감고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다. 콩알만 해? 나도 의학책 같은 데서 콩알만한 머리에 올챙이 꼬리 같은 하체가 달린 태아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다. 춘희도 그런 걸 본 모양이다. 의사가 긁어낸 핏빛 점액질 안에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일 태아의 일부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자라게 되면 춘희는 어떻게 되고 나는 무슨 면목이란 말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게 꺼림칙했다.
춘희는 눈 감고 누워있고 나는 그 옆 의자에서 춘희 옆구리 곁으로 엎드려 있는데 간호부가 우유를 한 컵 들고 들어와서 이제 가도 된다고 했다. 이거나 마시고 빨리 꺼지라는 듯한 태도였다.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나를 가짜는 듯이 바라보면서 장바구니 들고 와서 긁어내고 장바 가지고 가는 여편네도 많다고 했다. 춘희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고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고마워. 수술 제대로 된 것 같아. 우유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임신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우유가 맛만 있네. 뱃속에서 그거 없어졌다고 어쩌면 이렇게 금방 달라지지? 춘희는 종기라도 짜낸 것처럼 개운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지도 않고 걸어 나갔다. 나는 그래도 춘희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종로 5가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일주일쯤 있다가 집에 다니러 온 걸 보니 건강해 보였다.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춘희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강조했다. 아이 때는 수술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지 외국 군인한테 가랑이를 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그 둘이 상쇄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군 부대에는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건지 그만두고 전문으로 양색시 노릇에 나섰는지도 알 길이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보다는 그 후에도 여러 날을 짐승의 상처처럼 검붉은 춘희의 성기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짐승의 상처일 뿐 성기는 아니었다. 아직도 나는 엄연한 나의 몸의 일부에 대해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가 없었다. 그건 여전히 가려져 있었다. 심지어는 나는 그 나이까지 우리말 속에 존재하는 여성 성기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식구들이 그걸 입에 담는 걸 들은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남이 입에 담는 걸 들으면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입에 담는 사람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마음까지 품었다. 나는 그럼 그렇게 순진무구한가? 나는 내가 얼마나 까졌는지 알고 있었다. 주로 미군 부대에서 얻어들은 성적 지식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자신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었다.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춘희는 그럼 폴토리칸 1등병을 감동시켰다고 믿는 처녀성의 정체인 처녀막이라는 걸 본 적이 있을까? 그 신성한 건 내장에 속하는 걸까? 외모에 속하는 걸까? 나는 무지나 호기심의 결여를 경멸해 왔다. 자신의 성기를 본 적이 없는 건 그게 보기 불편한 데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도 폐나 허파, 위나 장 등 내장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쥐새끼도 내장을 터뜨리고 죽으면 온전한 죽음보다 더 오래 방치된다. 남의 성기이긴 하지만 내장의 일부처럼 비밀을 보장해주고 싶었던 기관을 봐버린 것은 아직 백치 상태로 남아있던 내 정신의 일부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 남자와 자보고 싶은 걸 여러 번 잘 참아냈다. 그건 처녀성을 신성시하거나 그 값어치를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었다. 만약 순결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다면 오히려 그 남자에게 주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남녀의 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같이 자면 여자에게 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오직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부모가 생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집안 망신은 물론 본인도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게 우리 집안의 성교육의 전부였다.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건
임신의 공포로부터 노연한 거였다. 책을 통해 어설프게 배운 피임법을 써먹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아이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앙탈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